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코스피가 유로존 악재와 애플 실적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1770포인트를 내주면서 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튼 증시가 기대로 온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일단 무너진 만큼 추가적인 약세에도 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당분간은 모멘텀 공백기와 함께 증시의 추가적인 약세에도 대비를 좀 해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심리는 바짝 얼어붙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전문가들 모시고 어떤 전략을 세워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일전 마수 56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수요일 순서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저희가 또 5위부터 1위까지 소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준비한 5위 소식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LG전자 휴대폰 사업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LG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공시를 통해 MC사업부 영업손실이 567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3,4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 120억 원, 올해 1분기 38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매출 감소는 피처폰의 판매 급감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문은 추가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마케팅 비용을 늘려서 매형을 확대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2분기를 바닥으로 앞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과 함께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불황에 강한 라면 시장 규모가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때보다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하얀 국물 라면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17%에서 올 6월에는 4.4%로 추락했고요. 지난해 12월 하얀 국물 라면에 밀려 59%대까지 하락했던 농심의 시장 점유율은 6월 64.9%를 기록하며 60%대를 회복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소식도 열어볼게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행들이 수년간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 담합을 통해 수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법적 위험은 물론 대외 평판 위험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피치는 또 장기적으로 금융부문의 장기 수익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각 개별 은행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 간파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치는 이번 의혹이 은행들의 신용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부 통제와 준법 기능을 더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은행 시스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2위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스페인의 장기 국채에 이어 단기 국채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스페인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국제 채권 시장에서 처음으로 7%를 넘어서 스페인이 사실상 채권 시장에서 퇴출되고 유럽연합에 전면 구제 금융을 신청할 거란 우려를 증폭시켰는데요. 이런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는 이날 오전 장 초반 56bp 오른 7.677%를 기록했고 장외 거래에서는 7.751%를 찍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은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부가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면서도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의 이슈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된 1위 소식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럽 재정 위기에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고 코스닥도 460선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스페인 우려감에 애플의 실적 쇼크까지 그야말로 악재가 만발한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62포인트, 1.37% 하락한 1769.31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 1758.99까지 밀렸던 지수는 기관 매수세로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투매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3.56포인트, 2.9%가 급락한 454.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 오늘 준비된 소식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 함께 하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이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 애플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은 애플 쇼크 여파로 당분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4포인트 하락한 176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10일에 1766포인트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자, 이로써 박스권 하단이 뚫렸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이 기존 박스권이 부담스럽게 생겼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조심 또 조심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 3,4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했는데요. 다만 전기와 비교해서는 22%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MC사업본부는 3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영업 적자가 567억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즘 IT 기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든 트렌드를 맞추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누구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최근 3개월 동안 CD금리가 여타금리와는 특이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어서 담합 가능성을 포착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코끼리를 잡을 듯이 서슬퍼렇게 날뛰더니만은 이 기관과 갈등이 예상되면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죠.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0년 만기 국고채가 첫 손을 보이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도 초장기 국채 시장이 조성됩니다. 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 전문 딜러와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9월을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매달 4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상품이 늘어나는 거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정을 모두 거덜내고 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차원에서의 장기채 발행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무더니도 국가재정 많이 써먹었죠. 제발 제대로 좀 합시다. 지금까지 화제넘나였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움을 안고 시장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되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하단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오늘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분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178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댐이 터지는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방어세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이 저도 한 1750선 밑에까지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일단 장을 그래도 장 후반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다시 1780포인트까지 갔다는 데 대해서 일단 저는 오늘 장을 터진 댐을 손바닥으로 한번 막아봤다.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하창봉 팀장이 막으신 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저는 막는 거 구경했습니다. 관망. 네, 알겠습니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네, 원래부터 추세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연했을 때도 개별주 위주로 좀 공략해 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지수 방향 잡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되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연점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네,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입니다. 코스피 연저점 이탈했는데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는 이 박스권 하단 이탈이 일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항상 지금 이번 주 접어들어서 상당히 유럽 문제가 판배합니다. 좀 긴장감을 주고 있고 스페인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를 할 수 있는 7% 이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저는 오늘 딱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선정은 아닙니다만 내일부터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은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인 기관들 로스컷이 많이 나옵니다. 로스컷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800억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물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시장이 워낙 약간 예측된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이 사긴 샀는데 우정사업본부 이제 국가지자체 차익거래 비중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거 여기서 다이렉트로 톡 꼬꾸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멘트 썼지 않습니까? 일단은 댐이 터졌는데 손바닥으로 한번 막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추가적인 약세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차트가 깨지고 추세가 다 61선 아래로 깨진 상태에서 종목들 대형주들 지수 관련주 대부분이 의미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지금 예측해서 맞추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대형으로서 시장에 의미 있는 모습을 보고 확인 매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구간 아니겠죠. 이미 몇 달 동안 이어졌던 이 조정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응이 사실 중요한데 자, 시간이 있으면 차트 보고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지수상으로 일단은 저점을 깼는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오늘 시점에서는 사실 애플 때문에 주가가 분위기상 좀 약세 보인 건 있지만은 해외 시장이 기술적 반등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단기적으로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하향 이탈을 좀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예측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일단 1780포인트 선을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로존 재정 위기도 있고 또 미국의 기업 실적 부진도 있는데요.
자, 코스피 다음 지지선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주봉 의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포인트만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네. 기술적 분석은 접근 방법의 어떤 주관자의 판단이 많이 개입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바로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저기는 추가적인 한 1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한 1670선까지는 여러 토건이 있는데 당장 저는 생각이 이번 빠른 시간 내에 올 것 같은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그 정도는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167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김 실장님 뭐겠습니까? 예, 저도 지지 라인을 뭐 많이들 지지 라인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 찾아보려 했는데 진짜 억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지 라인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확인 매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 그 과거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도 지금 5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던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이평선 매매 기법상으로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자꾸 저항선에 부딪히게 되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잠깐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 제가 61선이 지금 현재 까만 이평선입니다. 이 까만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좀 상승장의 분위기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하기가 좋고, 까만 이평선 아래 있을 때는 매매가 어려운 지수가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미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매를 어떤 종목을 해도 단기 반등 주다가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계속 그 부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타 치라고 지금 뭐 대형주를 추천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무조건 사 들어가기에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부분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61선을 결국 뚫고 올라가면은 좋아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1선을 돌파하려면 과거에 작년 11월달, 12월달 보면 61선이 완만하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하락을 했더라도 11월달, 12월달 흐름에서는 주가가 상단으로 자꾸 올라가려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의 위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기울기가 완만해지겠다면 우리가 매매를 좀 해도 안 되겠냐, 저가권에서 매수할 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61선 전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여기 상단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들어가고 60일 전 주가가 빠지면서 61선 평균값이 정해지니까 5월달 보시면 이제 급락하는 주가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하루하루 캔들이 만들어질수록 5월달 급락하는 주가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때 7월달 말하고 8월 초에 흐르면서 하락폭이 제한적인 상황만 된다면은 60일선은 완만해지니까 기술적으로 반등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겠지만 녹화분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쉬운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친절한 안내까지. 예. 네.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지금부터 100포인트 아래 1670포인트 지지선으로 삼아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예, 방금 우리 전문가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주식을 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거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공매도 세력들의 일시적인 이익 실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선까지 왔을 때 주식을 사고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린 세력들이 어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선물 쪽에서 쇼커브라든지 주식 매도 쪽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1670이라는 포인트를 그냥 대충 때린 게 아니겠죠. 제 계산기 엄청 두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 지금 위치가 어딘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기간인데요. 이때 상황을 잠깐 보면은 지금이랑 거의 유사하죠. 사실은 올해 5월 달입니다. 세 번의 어떤 1965포인트의 박스권이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중요했던 게 박스권을 터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 이후에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핸들링하고 있죠. 지금 상황과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제로 치면은 잠깐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같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시장 폭락입니다. 그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수준 같은 경우는 오늘과 흐름이 좀 달랐다는 거죠. 제가 똑같은 흐름인데 오늘은 양봉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장이 받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은 바로 꼬꾸라지진 않는다. 다시 올라간다 보는 것이고요. 하나 제가 채널을 그어봤는데 그림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손으로 그리더니면 어느 정도 상승과 반등,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통로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탈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1765란 포인트는 상반기 박스권 하단이 196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종목이 15% 하한가를 가는 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15%가 빠지게 되면 그 포인트가 1675포인트가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인트는 작년 8월 달 그리스 유럽위기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빠졌던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할 때 지금 현재는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좀 더 강한 충격이 와서 1700포인트 이탈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 급락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쇼커빙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춘철 전문가께서는 60일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박스권이 아무래도 뚫렸으니까 밑으로 한 번 더 하향 조정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그 과거 케이스에서 그 지금 만약에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역시 상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틀릴 경우는 주가가 여기서부터 계속 급락을 줬을 때가 제가 틀리는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그 끝장나는 식으로 계속 빠지는 형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그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하락이 제한적이니까 반등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등을 하락이 제한적이면서 반등을 줘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1선 기울기가 이제는 완만해지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장기평선이 완만하게 바뀌면 결국 그 이평선을 회귀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술적인 거는 이제 보는 거고요. 물론 지지 라인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이평선 기법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결국 저점 잡으려다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완화되는 거 확인하고 가도 낮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물려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제가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2주 동안 있다가 출연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일주일, 2주일 이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두들겨 맞을 수 있지만은 맞더라도 하락이 제한적이면 이제는 추세가 60일선 좀 회귀할 것 같으니까 지수 관련주는 그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렇다면 한 1, 2주 정도 사이에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축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몸을 출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수가 좀 견조하게 덜 빠져도 종목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시간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가 아마 좋은 이야기 나와서 결국 올라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뭐 제한적인 상승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본다면 장중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 가담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하창목 팀장, 지금 이 수급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제 지금 우리 전문가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장이 지금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당장 반등을 보는 것이 일단 외국인 매도가 조금 그래도 주춤된다는 겁니다. 주춤된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한 3천억씩 나오는데 뭐 800억 정도 국한됐다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PBR 1배를 외쳤던 기관들이 과연 1800포인트 밑에서 얼마나 사줬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제 조금 저기 외치면서 사야 되는 두 가지 투자 주체는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정사업본부 기과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면 투신과 연기금은 아직은 오늘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외칩니다. 연기금이 주식 사줘. 근데 그 연기금의 자금은 실제적으로 우리 돈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연기금이란 거는 구원투수, 소방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연기금의 키포인트는 정시 급락을 막는 게 아니라 안정적 자산 운용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무조건 연기금을 외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관들도 제가 본들 때는 1800포인트 밑에서는 글쎄요. 오늘까지는 좀 쉬어줬는데 만약에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그 지지선만 지지해준다면 내일 모레부터는 오히려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오늘은 못했지만은 조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조금 희망을 걸겠습니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수급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하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들 매수가 조금 의미 있게 유입되려면 결국 투신 쪽이나 아니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돼서 결국 펀드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고 1조 정도를 굴린다면 과연 이런 구간에서 시장 회복될 거라는 전망만 갖고 그걸 과연 주식 대형주들을 막 사서 모을 수 있느냐. 그죠? 그렇게 못 하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사서 단기적으로 반등 수익 내기 위해서 혹은 지금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저가에 잡아갖고 결국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만 갖고 지금 매매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끌어올 거라면 확인하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다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수급의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그래도 우리가 기준 잡기가 참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만 5천 계약 이상의 선물 누적 매도를 그 6월물 이후에 단순 누적 계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2만 3천 계약대까지 이제 줄여난 상태인데요.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좀 빠지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를 좀 청산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좋은데 여전히 그 제가 이때까지 한 몇 년 동안 누적 계산, 단순 계산 해봤을 때 15,000 계약 이내로 선물 매도를 축소시키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 포지션은 하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산한다고 해서 방향이 끝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풋옵션의 매도가 지금 1800선 내외에서 자꾸 좀 유입되니까 외국인들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락을 해도 하락이 조금 좀 커브 좀 제한적이겠구나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9월물이 좀 대량 청산을 통해서 선물 누적이 좀 줄었으면 더 좋겠다. 그게 신호가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바로 유로존 문제죠. 그래도 일부에서는 G2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봉 팀장님, G2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사실 미국은 조금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늘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기대치만큼이나 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9월, 10월에 있어요. 어떤 정치 교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몸살이지 않나 보겠고, 사실 오늘도 장중에 1시 정도까지 잘 올라가다 오후에 좀 빠진 것이 IMF 측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그 하향 압력도 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낼 건데 막상 내자니 또 물가 상승이 어떤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보고서 좀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참 웃깁니다. 지들 나라는 1%밖에 성장 못하는 나라가 왜 7% 성장하는 중국을 뭐라 하는지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약간 경기 부양책이 가시적으로 가장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글쎄요. 지난번에 금리 카드를 한번 썼기 때문에 지준율 카드 정도는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미국이죠. 사실 미국이 이제 다음 주 31일하고 8월 1일 정도에 다시 한번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시장에서는 글쎄요, 항상 거의 대부분의 의견 자체가 이번 달에는 약간 맘만 들이는 수준, 그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한 9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은 좀 팽배하지 않나. 그런 사실 지금 미국 시장 잘 보면 이틀 연속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빠졌다가 한 100포인트 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것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G2 사실 우리가 표면에 와 닿을 정도로 가시적인 액션은 취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장이 빠질 때마다 그런 기대감은 계속 좀 살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장 마치고 한 4시 정도 됐나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QEC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싹 돌았었는데 장 끝난 다음이라 크게 영향을 못 줬는데요. 자, 김충도 전문가께서는 어떤 변수에 주목하고 계시죠? 역시 지금 증시가 회복되려면 유로존이 조금 안정되거나 아니면 각국에서 쓰는 부양책들이 조금 약발돼서 좀 증시에 좀 증시가 좀 이렇게 호전되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 모멘텀은 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로존에 대한 어떤 위기는 상당 부분 주가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내 시장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개 종목 좀 더 넣으면은 거의 한 50% 이상을 그 시총 상위주 종목군이 증시에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 이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고가권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은 고가권에 묶여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완전 그 증시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의 가치가 지금 없이 그냥 뻥튀기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고, 그래서 가치상으로 이렇게 오른 거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그것도 많이 상당히 반영 안 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또 작용을 한다면 증시에서 모멘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 탈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한데요. 그 부분도 오히려 탈퇴를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이하고 해서 좀 불안감이 해소되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부양책, 중국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조화롭게 맞아 떨어질 때 증시에서는 그 핑계로 좀 반등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쟁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최근 증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서 업종이나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이 궁금한데요. 짧게 한마디씩 좀 답변을 해주시죠. 먼저 하창봉 팀장님. 네, 시장 무너져도 늘 기회는 있습니다.
네. 네, 김충대 전문가께서는요. 예, 기회는 있는데 함부로 사지 말자. 예,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죠.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IT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지 하창봉 팀장께서는 좀 어느 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뭐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코스닥을 제외하고 나서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사실 IT와 자동차를 빼고 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렇다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일 모레 이제 굵직굵직한 국내 대형 IT 종목들이 좀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일단 대형주 위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이 일단 박스권일 할 수 있는 1800포인트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은 올라가더라도 대형주가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코스닥 계속적으로 지수 올라간다고 따라 사시면 안 되고 대형 IT주가 자리 잡고 나서야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간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오늘 많이 빠진 것 중에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10만 원을 내준 것 같아요. 혹시 속증 보면은 박앤세일을 해줬습니다. 저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될 건데 시장에서는 매출은 한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0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되는 건 OPM, 영업이익률도 7%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괜찮고 오늘 IT주들이 애플 쇼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쇼크라는 표현 자체가 좀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의 실적을 잘 보시면 실제적으로 아이패드 5에 대한 대기 수요 때문에 2분기 아이폰 4S가 좀 안 나간 뿐이고요. 기존 아이패드 2라든지 아이맥은 잘 나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지 사실 쇼크라는 수준은 조금 수치로 놓고 보면 사실 영업이익률이 몇 년에 감소한 건 맞습니다만은 조금 과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관들에서 외국인이 한 10만 주, 기관이 4만 주 들면서 삼성전기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10만 원이 상당히 한 최근 4개월에 상당히 강한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그걸 이탈하면서 일시적인 단기 숏 물량이 나왔지 않나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내일 뭐 실적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반등한다면 투자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대형주를 택한다면 삼성전기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아무래도 실적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핑계로 앞으로 이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애플 때문에 오늘 만약에 우리 국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단기적으로 매수를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도 미리 그걸 눈치챘는지 어느 정도 반등을 또 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애플은 개별 기업이고요. 개별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그게 꼭 악재라고 너무 보기에는 좀 제한적이라고 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피해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락한다는 쪽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차트 한번 보셨습니까? 애플 차트는 그 시간에서 급락하기 전에는 그 600달러 대 고가권에 있습니다. 고가권에서 주가가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게 추세 붕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추세가 붕괴되지 않고 단기 하락이라면 애플의 주가는 지금 단기 하락일 뿐이지 추세 붕괴가 아니면 결국 그걸 갖고 국내 시장이 추세 붕괴 쪽으로 계속 영향받는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단기 반등자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업종은 그렇지만요. 지금 워낙 종목들이 이제 업종별로 다 급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증시 분위기만 조금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낙폭과대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다 반등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종별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가격이 그래도 주가가 좀 견조하게 조정받았고 실적이 별로였던 종목은 워낙 급락을 했으니까 그 나름대로 가격 메리트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만 반등 주면 아마 낙폭과대주 지수 관련주는 대부분 다 반등 비슷하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최근 같은 장세 속에서는 경기 방어주들이 선방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방어주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요? 하창봉 팀장님. 네, 방어는 계속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도 좀 많이 있는데 식물 경기가 진짜 안 좋다 그럽니다.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그게 주가랑 바로 상세에 연결시킨다는 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여담삼아 말한 대로 1%도 안 나오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7% 세계 탑입니다만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약간은 방어세를 좀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방어주, 내수주 그러면은 뭐 통신주라든지 음식료 업종, 뭐 화장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몰빵 아니죠. 100%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제발 걔네들의 그 섹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라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제가 고객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잠깐 수술을 해보면 거의 다가 한쪽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화학이면 화학, 뭐 대선 테마면 대선 테마, 철강이면 철 몰려 있는데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방어주를 지금이라도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방어세를 전 해야 된다. 지금도 안 늦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확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방어주를 관심을 가지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리고 추세도 지금 보면 방어주들이 추세가 좀 밑에서부터 조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항상 조금 이뻐지고 차트도 이뻐지고 좀 세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어주가 올라가는 것이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좀 저평가된 거 해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방어주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수급이 받쳐져서 올라가는 형태라면, 증시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방어주라는 이유만으로 매매하는 것은 아마 좀 추격하는 기분이 보통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인지했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요. 좀 차라리 좀 쉬었다가 예, 증시 좋아지면 그냥 경기 민감주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봉 팀장께서는 어디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계속적으로 저는 방송에서 방어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방어주라는 게 왜 안 하다 할 수도 있고요. 아까 항상 저는 포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리온의 주가를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작년 여름 때부터 오리온 50만 원 할 때부터 좀 외쳤던 종목인데 어느새 100만 원까지 왔는데, 작년 8월 달에 이제 사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유럽발 일시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리온을 접근할 때는 그때 아마 보시면 50만 원 할 때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는 50만 원은 속칭 미친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50만 원 갈 수 없는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좀 쭉 말씀을 드리면 감각입니다. 감각은 딴 게 아니라 실적 퍼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불안상에 들어갔다는 게 작년 8월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주 세팅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항상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되는 걸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와서 종목을 잠깐 말씀드릴 때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방어주란 게 간단하게 뭐 통신주, KTND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수주 중에서 조금 방어주면 실적이 되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 자랑 너무 많이 해서 돌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를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 조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오히려 단기 대응을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싸다고 함부로 들길 게 아니라 그냥 좀 짧은 대응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방어주라는 것은 필수 세부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 유틸리티 갑종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충달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관심 업종,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수 관련주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수익을 꼭 내려면 지금은 개별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솔홈데코처럼 작은 종목이지만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좀 그 동국실업이나, 예, 물론 쫓아가면 안 되지만은 조정받았을 때 동국실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로 관련주에서 뭐 우주항공 테마주들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저가에서 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개별주 매매 뭐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야간 산책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야간 산책, 오늘은 김충달 전문가께서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야간 산책으로 이어갈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충달 전문가의 플레이리스트 나이트메어 영상 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처녀 귀신이 있다면 이게 참 헐리우드는 프레디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공포영화 가져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 뭐 나이트메어를 가지고 그 주식 시장하고 연관시켜서 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꼭 이렇게 뭐 주식하고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장마도 끝나고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그 주식시장인데 조금 이런 공포영화 보시면서 좀 잊어버리고 날려버리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되니까 어릴 때는 이불 속에서 정말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불 덮으시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거의 뭐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잔인하게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그런 영화, 좀 이불 속에서 한번 보고 싶은 영화, 좀 무서울 때 좀 덮어쓰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런 영화 좀 생각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추억을 또 생각하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네. 자, 네. 이게 공포영화 이게 쉽지 않은 영화예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요. 예. 하창봉 팀장께서는 이 영화 보셨나요? 저는 서양 귀신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귀신 그러면은 전설의 고향이 최고였지 않나 보겠고요. 뭐 사실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마다 이제 영화 같은 거는 좀 취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늘 드리는 말씀이 공포보다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요즘에 시장이 어렵고 또 날씨도 답답하고 한데요. 네. 이게 스트레스를 좀 확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달 전문가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나이트메어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종목 전략을 깔끔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에 대해서 바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국내 IT 관련주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IT 관련주 가운데서도 LG 디스플레이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입니다. 저는 아직은 셀. 네. 네. 자, LG 디스플레이 하창모 팀장께서 바이오해 주셨는데요. 네.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사실 뭐 오늘 그 대표적인 IT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고요. LG 그 전자도 실적 발표, 휴대폰 부분 좀 감소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LG 그룹 중에서 LG IT 종목을 건드릴 때는 삼성과는 전혀 접근이 다릅니다. 삼성은 사실 실적을 확인하고 베팅하는 것이고요. LG 전자는 항상 기대감에 많이 베팅을 한다는 말씀드리겠고, 삼성이 만약에 아무래도 사업에 계속 중심을 주고 있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을 고객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애플 때는 실적이 조금 감소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패널 쪽에서의 성장세는 좀 살아있다 보는 것이고요. 뭐 차트 잠깐 본다 그래도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원래 항상 주가 발표되면 먼저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참 상당히 특이한 섹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 23,500원에서 다시 한번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관적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상승 탄력성은 떨어집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은 빠질 때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셀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뭐 애플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경기가 아무래도 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삼성에서 OLED 투자에서 좀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걸 보고 속도 조절한다는 개념인데 하반기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다. 실적 회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지만은 결국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혼조 반등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은 의미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급하게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셀입니다. 아직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호실적으로 오늘 주가 강세 보였었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두 분의 셀앤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저도 바이. 예, 두 분 다 바이 의견인데요. 먼저 하창봉 팀장의 전략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뭐 한 3% 정도 올랐는데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중순 정도가 저는 뭐 터닝 포인트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오브행 이슈가 잠깐 불미에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비 전환이었죠. 근데 7월 13일 정도에 사실은 네오 인터내셔널은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와 인수되면서 어떤 갖고 있던 일정 부분의 오브행 물량이 7월 13일 저점으로 해소가 되면서 사실은 주가의 발목을 좀 완화시켰다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떻게 29,000에서 올라왔던 흐름은 바로 500 물량 해소 이후에 주가 실적 개선과 함께 쏘겠다는 기관의 의사가 좀 있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격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N자형 눌림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넷에 대해서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앞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충달 전문가께서도 바이 의견 주셨어요. 네, 어차피 포스코 인수된 다음에 포스코 혜택도 좀 받고요.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3만 원 초반권 정도나 그 이하권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다고 봐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쉘 가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금 좀 불안한 이야기가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또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주 가운데서 한 종목 볼 텐데요. 빙그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두 분의 전략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저는 셀. 네, 빙그레 하창봉 팀장께서 바이 의견이신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제가 내수주 좋아하니까 당연히 바이 나왔겠죠. 일단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빙그레는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일단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에서 탈퇴를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2,4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베이커리 사업도 좀 축소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오늘 최근에 나오는 대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타이틀을 겨울에도 공장은 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빙그레 같은 경우는 국내 뭐 공장이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만은 남미 쪽에 메로나 같은 걸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남미라든지 북미,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랑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겨울이니까 북반구에 많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겨울이 되었을 때는 메로나나 바나나 우유가 안 나갈 것 같지만은 이미 그것이 해외적인 무출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제가 차트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매수주를 안 해보시고 개별주라든지 RT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를 보면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수주들은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오랜만에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 잘해야겠네요.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해고요. 우리 2012년도 접어들어서 확실히 상승 탄력이 붙었다는 것은 일단 시장 어떤 매수주 흐름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당연히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 같은 경우는 빙그레 같은 주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덜썩 사면 안 됩니다. 조금 기간을 가져가면서 계속적인 매수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충달 팀장, 이 빙그레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빙그레는 상승 추세 맞습니다. 예, 이미 상향성 지저고 60일선 위에 있고 정별이고요. 예,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다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살 때는 펀더멘탈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곡점 매수하고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지금 가격에 그냥 사라 그러면 저 못 사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빙그레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 김충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는 애플까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자, 반등의 실마리를 오늘 뉴욕 시장이 잡을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 지표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제 지표들 발표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먼저 MBA 7월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가 됐네요. 943.6으로 전주 대비해서 0.9%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6월 신규 주택 매매 결과도 나오니까요. 함께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시즌에 오늘 보잉과 포드, 그리고 모토로라와 솔루션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저희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